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지만 다행히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공군은 1차에서 5-2차 대공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엔군을 몰아붙였는데요. 다행히도 새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리지에이가 등판하였고 결국 중공군의 적화통일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공군의 한국 침공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중공군이 공세에 실패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1951년 6월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이던 5-2차 대공세가 855에서 쐐기골이 박혀버리면서 망해버리자 유엔군은 곧바로 반격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 일대까지 중공군과 북한군을 몰아내게 되었죠. 물론 유엔군은 이전의 메가더처럼 최대한 빠른 진격을 위해서 무지성 어택당을 해가지고 밀고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미 일사후퇴라는 엄청난 대패를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때 유엔군이 거의 한반도에서 축출당할 뻔했거든요. 자세한 것은 일사후퇴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게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부대들과 확실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차츰차츰 북상하는 작전을 채택했고 북진 속도는 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이에 중공군은 유엔군의 북진을 최대한 막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휴전협정에 응하는 동시에 필사의 병기를 준비했습니다. 1951년 7월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은 벙커와 대공포대를 구축하는 등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그런 것들 가지고는 유엔군의 킹왕짱 화력을 갖다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얇게 파진 참호들은 유엔군 폭격기나 공격기들이 네이팜으로 훑고 지나가면은 바베큐집으로 변해있기 마련이었고요. 유엔 해군이 8인치나 16인치 포탄으로 포탄 찜질을 내주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16인치 포탄 같은 경우에는 낙하면 그 자리에 직경 30m짜리 크레이터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참호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위력이었죠. 다른 방법으로 중공군이 유엔군에 대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중공군의 단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공군은 수송수단이 열악하고 기갑이나 화력이 굉장히 구대기였거든요. 그래서 설사 이민웨이브를 펼쳐가지고 해당 고지를 먹는다고 쳐도 문제가 컸습니다. 이후에 방어 모드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덕분에 기껏 고지를 점령해놓고 나서도 한국군이나 유엔군한테 털리기를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 파견 중공군 총사령관이었던 펑더와이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펑더와이는 한 가지 발상에 전환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유엔군이나 중공군이나 양측 전부 다 대규모 공세가 없을 것이고 전선은 휴전선에서 고착화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강력한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죠. 만약에 어느 정도 깊고 넓게 파는 데만 성공한다면은 그 어떤 무기가 쏟아져도 심지어 핵무기가 투하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이러면은 유엔군이 대규모 공세를 갖다가 펼치더라도 능히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중공군과 북한군, 심지어 북한 사람들과 아녀자들까지도 대규모로 땅굴 공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전 전선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장 유엔군을 막지 못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전선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서부전선 그리고 금화지구의 주요 방어전선에 대한 땅굴 공사가 이루어졌죠. 서부전선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화지구는 지금 철원 옆에 있는 기마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마 쪽은 남한한테 뺏겨가지고 있지만 당시 기마 같은 경우에는 철원 오대살로 유명한 철원평양에 있죠. 여기를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감지고지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요. 근처에는 경원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원선이 서울에서부터 원산까지를 갖다가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철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최초의 전쟁 준비를 할 때 중부전선은 이 금화지구를 기점으로 전쟁 준비가 이루어졌었고요. 때문에 철원, 평강, 기마를 갖다가 3개 이어가지고 철의 삼각지대로 불렀을 정도죠. 이렇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땅굴 공사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자 이 땅굴들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유엔군이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서 네이팜이나 포탄으로 기마지구를 갖다가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고 서서히 기마지구에 진격을 했는데요. 분명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화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땅굴 속에서 멀쩡히 박격포반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포격을 가해왔습니다. 기관총진지들 역시 멀쩡히 살아남아가지고 유엔군한테 기관총탄을 먹여줬죠. 당연히 유엔군의 피해는 극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엔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종전까지 지켜냈는데 본 피해만 사상자가 1만 명에 달았을 정도예요. 한 개 사단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굴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전선에 걸쳐서 알려지자 이 땅굴 공사는 1951년 10월부로 전 전선에 걸쳐가지고 확대가 되게 됩니다. 전선 근처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터널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하는 이 공사는 연인원 10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인민공사로 발전이 되었죠. 중공군은 특별한 작전이 없는 이상은 밤에는 유엔군의 눈을 피해서 땅굴 공사를 하고 낮에는 땅굴이든 어디든 유엔군의 공군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땅굴의 형태는 일반 보병용 땅굴뿐만이 아니라 대공진지, 박격포진지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연결해가지고 구현을 하는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주요 거점 같은 경우에는 2, 3층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광장까지도 마련했을 정도예요. 마치 병영 전체를 갖다가 지하에서 박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땅굴을 파기가 굉장히 쉬웠을까요? 뭐 당시에 TBM 같은 어마무시한 땅굴 파기용 장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주요 땅굴 파기용 도구는 삽과 곡괭이였습니다. 집안이 다 고른 것도 아니라 가지고 땅굴 파는 속도가 다 제각각이었고요.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도 속출해가지고 부상자와 사망자도 속출했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야간에 조명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대놓고 횃불 피워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유엔군의 야간 공격기들이 와가지고 네이팜 한번 쓱 긁고 지나가겠지. 그래서 펑도아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공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고 이러면 땅굴을 제대로 구축할 수가 없어서 유엔군이 밀고 올라오면은 막지를 못할 테니까요. 펑도아이는 취사장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취사장에서는 계란볶음밥을 한창 취사병들이 볶고 있었거든요. 콩기름을 이용해서 말이죠. 콩기름으로 호롱불을 켜면 어떨까? 마침 중화 요리의 기본은 볶음과 튀김 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콩기름을 중공군이 보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콩기름으로 호롱불을 만들어가지고 쓰면 될 거라는 판단이 섰었죠. 특히나 호롱불은 불빛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야간 공격들한테 걸릴 가능성이 적고 갱도 내에서 산소를 조금만 소모하다 보니까 질식할 염려도 적었죠. 그렇게 해서 중공군은 야간에도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애로사항은 다른 쪽에서 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중국 요리 기본이 볶음이랑 튀김인데 콩기름을 갖다가 죄다 보급받은 거는 호롱불용으로 써버리다 보니까 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중공군이 보급이 또 허벌이잖아요. 그리고 또 호롱불마저도 광량이 작다 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 가지고 운 나쁘게 야간 공격기한테 걸리면은 역시 네이팜 맞고 바베큐집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땅굴 공사를 하면서 나온 대량의 흙과 돌이었습니다. 당연히 땅을 파낸 만큼 흙과 돌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거를 갖다가 유엔군이 모를 리가 없지. 그래서 항공정찰을 토대로 흙과 돌이 좀 많이 쌓여있는 지역 근처를 갖다가 네이팜으로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냥 중공군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근방에는 아직 대공포자나 그런 게 설치가 안 됐으니까. 결국 낮에는 토사들을 갖다가 계곡 같은 곳에 안 보이게 치워놓고 밤에 몰래 투기를 하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사들이 밤에 고작 이 작은 호롱불에 의지해가지고 갱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야맹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많은 병력들이 밤에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때문에 야간에 주로 공세를 진행하는 중공군의 작전 능력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기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갖다가 들어보면요, 중공군이 야맹증이 심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한국군 참호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바로 앞에 한국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지나쳐 갈 정도였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당시에 나날이 실력이 늘어나던 한국군한테 야간 전투에서마저도 패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결국 펑도아이는 의사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솔잎을 끓여 먹고 개구리알을 갖다가 삶아 먹이도록 했고요. 여튼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953년경에는 전선 근방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터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죠. 특히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엄청난 수준이라 가지고 중공군과 북한군은 땅굴은 원자폭탄과 맞먹는다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찬양했을 정도예요. 휴전선 일대를 가로지르는 이 엄청난 규모의 터널 네트워크는 직선 길이 280km에 총 연장 4000km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길이와 위용을 자랑하였으며 이 터널이 파져진 지역의 두께는 평균 20에서 30k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수준으로 파졌고요. 갱도수가 9,519개, 엄페어가 78만 4천 개. 그러니까 전방 병력들이 진지를 1인당 하나씩 잡아 남을 정도였어요. 지휘소랑 방공호, 토치카가 무려 10만 5천 개. 저장시설도 어마어마해가지고 한 개 사단이 3개월 동안 쓸 식량과 탄약을 갖다가 짱 박아둘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 땅굴 만리장성의 효과는 엄청나가지고 이 땅굴 만리장성이 완성되기 직전이었던 1952년 10월 저격능선 공세 때 유엔군이 이 저격능선을 갖다가 역시 네이팜과 포탄으로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쏟아붓고 나서 돌격을 시작했는데요. 저격능선에서는 82mm 박격포탄이 하루에 수천 발씩 날아왔습니다. 유엔군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수천 발씩 쏠 수 있다는 말은 그보다 더 많은 수량의 예비탄이 땅굴 속에 비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요.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그 이후에는 효과적인 공세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지금의 휴전선 근방에서 완벽하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 이 땅굴 투쟁 노선은 중국에도 적용이 되어가지고요. 중국의 대도시들 근방에는 핵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핵 방공호 내지는 땅굴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하게 되었죠. 그리고 중공군이 이 땅굴 투쟁 노선을 북베트남한테도 전수해줘가지고 베트콩들이 구치 터널로 대표되는 굉장히 긴 수준의 보급 터널을 갖다 파가지고 미군을 갖다가 엿먹이는 데 일조했고요.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북한은 이 땅굴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휴전선 근방의 땅굴을 갖다가 총연장 8,000km까지 연장하는 대규모의 인민공사를 또 시작을 했고요. 이참에 서울까지 한번 파보자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남침 땅굴 사업입니다. 물론 서울까지는 고사하고 고작 해야만 군사분계선 넘어올 정도로만 팠지만요. 일각에서는 이미 서울까지 남침 땅굴이 파져 있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파져 있다, 도쿄나 뉴욕 지하에도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파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은 제가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지금도 한미연합군의 감시자산들을 피해가지고 많은 수의 군사자산들을 지하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